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조선 천재 시인 김삿갓 이야기를 낭독해드립니다. 무작정 방랑 생활을 하기 수십 년, 김삿갓은 그동안 조선 팔도 여기저기를 마음 가는 대로 다니면서 천하의 절경을 느껴봅니다. 이렇듯 발품을 팔아가며 떠돌다 보니 경치 아름다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금수강산이라고 하는지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김삿갓의 발길은 어느덧 강계에 이르렀습니다. 강계는 경치도 빼어난 곳이었습니다. 특히 관서 8경의 하나라는 그곳의 인풍 위에 오르니 빼어난 산천 경계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마주하면서 시를 읊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선비들이 지은 현판시를 감상한 김삿갓은 모처럼 푸근한 마음에 젖어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계는 기생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여인들도 엄청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삿갓은 미인들이 많은 강계에서 어떤 여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이제 낭독합니다. 류자 편지. 김삿갓은 정신없이 바둑을 구경하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보니 인풍로에는 어느새 석양빛이 짙어오고 있었다. 우후,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다더니 내가 이러다가는 여기서 썩고 말겠는걸. 그런 생각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니 오늘은 날씨가 따뜻한 탓인지 인풍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아낙네들도 더러 섞여 있었다. 강계는 워낙 색향인지라 오르락내리락하는 아낙네들이 한결같이 미인이었다. 강계는 미나인 여인이 없다고 하더니 그 말이 과연 허언이 아니었구나. 미인이란 여간에서는 만나보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기에 백낙천은 양귀비를 노래한 장안가의 첫머리에서 한나라 황제는 색을 좋아해 미인을 구했으나 나라를 다스린 지 여러 해가 되어도 얻지 못했다 하고 읊지 않았던가. 그런데 강계에서는 오고 가는 여자들이 모두가 미인이었다. 미인이란 참으로 좋은 것이다. 어떤 시인은 미인을 두고 화장도 안 한 얼굴에서 붉은 꽃이 피어나고 고운 눈 언저리에서는 맑은 샘물이 솟는다 하고 읊은 일이 있었다.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하나의 미덕이기도 하다. 문득 깨닫고 보니 저쪽 난간에서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여인이 하나 있었다. 뒤로 돌아서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으나 옷 매무새와 뒷모습만으로도 어딘지 모르게 향기가 풍겨나는 듯한 미인이었다. 여인은 계집아이와 동행인지 그녀의 옆에는 12~13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저 여인은 어떤 여인이길래 계집아이까지 데리고 인풍내 소풍을 나왔을까? 김삿갓은 바둑을 구경해가며 자기도 모르게 그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여인은 김삿갓이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줄도 모르고 흘러가는 강물을 오랫동안 묵묵히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옆에 서 있는 계집아이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사너라, 너는 얼마 전에 청산리 벽계수야라는 시조를 검은고로 배운 일이 있었지? 네.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문득 그 시조가 머리에 떠오르는구나. 너는 그 시조를 외울 수 있거든. 지금 한번 외워보아라.
청산리 벽개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의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할제 쉬어간들 어떠리. 사늘이라는 계집아이가 시조 한 수를 단숨에 읊조리자 여인은 계집아이에게 다시 물었다. 너는 그 시조를 누가 지은 시조인지도 알고 있느냐? 사늘이라는 계집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대답했다. 그 시조는 명종 때의 명기 황진이가 지은 시조이옵니다. 여인은 머리를 가볍게 끄덕이며 너는 머리가 영리해 모르는 게 없구나. 황진이는 반고의 명기였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좋은 시를 많이 남겨놓았느니라. 그 시조에 나오는 벽개수는 벽개 군수와 푸른 물을 의미하는 벽개수를 겹쳐 부른 말이고, 명월이라는 말은 하늘에 떠있는 밝은 달을 의미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아명이 명월임을 함께 빗대어 이중법으로 쓴 말이니라. 어머, 그래요. 나는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었네요. 그 시조의 못은 바로 그런 점에 있는 것이다. 거기까지 말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듯 참, 해동수학부라는 책을 보면은 누군가가 그 시조를 한시로 옮겨놓은 것이 있는데 이왕이면 그것까지 배워두면 좋을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그 여인과 소녀가 주고받는 대화를 거기까지 엿듣고 있다가 내심 크게 놀랐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한시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유식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 시조를 한눈으로 어떻게 옮겨놓았습니까? 이왕이면 그 한시도 배우고 싶사옵니다. 한시도 배워두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읊어줄 테니 잘 외워두어라. 그리고 여인은 한문으로 번역된 청산리 벽개수라는 시조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어주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바둑을 구경하는 척하며 거기까지 엿듣고 있다가 여인의 해박한 지식에 너무도 놀라워 자기도 모르게 하고 감탄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말할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여인의 뒷모습을 놀라운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여인은 그제야 등 뒤에서 누가 엿듣고 있음을 알았는지 약간 당황하는 빛을 보이며 사노라, 날이 저물었으니 그만 돌아가자 하고 부랴부랴 인풍로에서 내려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때 얼굴을 보니 여인은 얼굴도 천하절색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치마깃을 한편으로 감싸 돌린 것으로 보아 기생임을 대번에 알아낼 수 있었다. 그렇다. 상대방이 기생이라면 수작을 한번 걸어보자. 순간적으로 그렇게 결심한 김삿갓은 멀어져 가는 여인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 계집아이를 이렇게 불러봤다. 예, 사노라. 이리와 나 좀 보고 가거라. 여인과 계집아이는 김삿갓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잠시 발을 멈추며 뒤를 돌아다보았다. 그러다 여인은 그냥 걸어나가고 계집아이만이 도로 걸어나오더니 저를 부르셨어요? 하고 김삿갓에게 물었다. 네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 불렀다. 부탁이라뇨? 저에게 무슨 부탁 말씀을? 내가 편지를 한 장 써줄 테니 내가 모시고 온 너희 집 주인 아가씨에게 내 편지를 좀 전해다오. 그리고 김삿갓은 부랴부랴 행囊속에서 붓과 종이를 꺼내 다음과 같은 괴상한 편지를 써주었다. 류 김님. 계집아이는 종이 쪽지를 받아들고 물끄러미 들여다보더니 무슨 편지가 이런 편지가 있어요? 하고 힐난했다. 거지 같은 불량배가 장난을 치고 있는 줄로 아는 모양이었다. 김삿갓은 웃으면서 말했다. 너는 몰라도 상관없는 일이로다. 그러나 너희 집 아가씨만은 이 편지의 뜻을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이 편지 사연을 할아버지 못하겠거든 답장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이 편지를 너희 집 주인에게 전해주기만 해라. 계집아이는 시답지 않은 듯 김삿갓의 옷주제를 잠시 아래위로 훑어보다가 여인의 뒤를 종정걸음으로 따라가 보려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아득히 멀어져가는 두 여인의 뒷모습을 극히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러면 김삿갓이 생면부지의 기생에게 써보낸 류라는 글자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글자였을까? 그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 옛날 송도의 명기였던 황진이가 그 이름을 만천하에 떨치고 있던 때의 일이다. 서울에서도 풍류객으로 소문이 높은 소세양이라는 고유가 개성 만월대에 놀러왔다가 정자위에서 황진이를 우연히 만난 일이 있었다. 소세양은 첫눈에 황진이의 미모와 재능에 반해 수작을 걸어보았다. 그러나 황진이는 눈도 거들떠보지 않고 총총히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소세양은 즉석에서 방자를 시켜 황진이에게 편지를 한 장 써보냈는데 그때 보낸 편지 내용이 바로 류자라는 글자 한자였던 것이다. 그러면 류자는 무엇을 뜻하는 글자였을까? 류자는 우리말로 석류나무 유자라고 부른다. 석류나무유. 이것을 발음나는 대로 한문 글자로 바꿔놓으면 큰 선비인 내가 여기 와 있는데 너는 어째서 나와 함께 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느냐 하는 뜻이 되는 것이다. 소세양은 그런 뜻에서 그런 글자 대신에 류자라는 글자 한자만을 써보냈던 것이다. 김삿갓은 그와 같은 옛날 일이 불현듯 머리에 떠올라 짐짓 장난삼아 류자 편지를 써보낸 것이었다. 그 옛날 황진이는 소세양의 유자 편지의 뜻을 단번에 알아보고 즉석에서 답장을 써보냈는데 황진이가 써보낸 답장은 어라는 글자 한자뿐이었다. 그러면 어자는 무슨 뜻이었을까? 어자를 우리말로는 고기 잡을 어라고 부른다. 그것을 똑같이 발음이 나는 한문 글자로 바꿔놓으면 품위가 높은 기생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소세양이 여기 큰 선비가 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함께 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가느냐 하는 뜻으로 류자 편지를 보내왔기에 황진이도 똑같은 수법으로 품위 있는 기생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고기어자 한자만을 써보냈던 것이다. 그야말로 변증만 두드려도 목판이 쩡쩡 울리는 매우 고답적인 글을들이었다. 소세양과 황진이는 그날의 그 편지가 인연이 돼 그 후에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김삿갓은 어렸을 때 서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었기에 이날 소세양의 수법을 이용해 류자 편지를 자기 이름으로 써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답장이 오기를 한참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노라니 이윽고 계집아이가 달려오더니 다음과 같은 답장을 주고 불이 나게 달아나 버리는 것이 아닌가. 편지는 고유 소세양이 썼던 편지이니 그대는 남의 글을 자기 글인 양 함부로 표절하지 말지니라. 추월. 김삿갓은 그 답장을 받아보고 크게 놀랐다. 추월이라는 기생이 소세양과 황진이의 고사를 알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거니와 더구나 남의 글을 함부로 표절하지 말라고 추상 같은 꾸지람을 보내온 데에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추월이라는 기생은 보통 내기가 아닌 모양이로구나. 김삿갓은 추월이라는 기생에게 관심이 절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김삿갓은 어젯밤 만어제라는 서당에서 아이들로부터 추월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분명하였다. 만어제의 엉터리 훈장이었던 변대성의 처제의 이름도 기생 추월이라고 아이들이 말해주지 않았던가. 아이들의 말에 의하면 추월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지만 시를 특별히 잘 지어 엔간한 선비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와 같은 1등 명기를 인풍류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던 것은 다시 없는 천행이었다. 그런데 김삿갓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장난 편지를 보내다가 남의 글을 함부로 표절하지 말라는 매도까지 당했으니 세상에 그처럼 기가 막힐 일이 없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추월이가 보내온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너털 웃음을 웃었다.
추월은 나를 남의 글이나 표절에 먹는 협잡배로 알고 있는 모양이지. 그렇다면 추월이와 한번 어울려보기는 콧집이 기울었구나. 추월이가 그처럼 도도한 기생이라면 꼭 한번 어울려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러나 협잡배로 낙인이 찍혀버렸으니 이제는 그녀와 어울려볼 기회는 영영 없게 되었다. 추월과 나는 인연이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닌가 보구나. 언젠가 농상에서 정을 쳐보았을 때 점쟁이는 김삿갓에게 강계에 가면 귀인을 만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리라 하고 말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주와 보니 점쟁이의 기호는 허튼 수작에 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얘라 모든 것을 단념하고 절 구경이나 다니자. 김삿갓은 다음날부터 강계 부근에 있는 절을 하나씩 구경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봉양산에 있는 법장사에도 가보았고 백운산에 있는 영각사에도 가보았고 선주산에 있는 시문사에도 가보았다. 강계 지방에는 불교가 널리 보급되지 못한 탓인지 모든 절들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시문사라는 절에 들렀더니 70이 넘은 스님 하나가 김삿갓을 보고 깜짝 놀라며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닌가. 아니 사과도른께서 이 깊은 산중까지 웬일이옵니까? 스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하시옵니까? 너무나 뜻밖의 일이어서 스님에게 물어보니 저는 금강산 불령암에서 공허 스님을 모시고 있던 보무 화상입니다. 나뭇잎은 떨어져 뿌리로 돌아간다고 하더니 저도 이제는 고향에 돌아와 이 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듣고 보니 옛날에 금강산에서 만났던 기억이 새로웠다. 김삿갓은 시몬사에 며칠 동안 보무 스님으로부터 강계지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보무 스님은 언젠가는 김삿갓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강계 거울은 워낙 궁격한 산촌인지라 그를 숭상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서 삿갓어른의 문명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옵니다. 강계에는 시를 잘하는 추월이라는 기생이 하나 있는데. 추월이라는 말을 듣고 이번에는 김삿갓이 놀랐다. 추월이라면 시를 잘한다는 기생 말씀입니까? 추월은 체주가 비상한 기생이지요. 일전에 우리 절에 놀러 들렀기에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선생께서 금강산에서 공호 스님과 시짓기 내기 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랬더니 추월은 벼랑간 얼굴이 새빨갛게 붉히며 김립이라는 분이 그렇게도 유명한 시인이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삿갓어른을 당해낼 시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쳐 보였답니다. 당치 않은 과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려 과찬이 아니라 사실이지 뭡니까? 공호 스님께서도 삿갓어른이야말로 시에 있어서는 당대의 제1인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월은 내 말을 듣고 나더니 웬일인지 얼굴이 갑자기 새빨갛게 붉어지는 거예요. 추월이 어째서 얼굴을 붉혔는지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옵니다. 보무스님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연성 기울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삿갓은 그때 추월이가 어째서 얼굴을 붉혔는지 그 이유를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추월은 김삿갓이 유명한 시인인 줄을 모르고 인폭로에서 류 김립이라는 편지를 받아보고 그대는 남의 글이나 표절에 먹는 협작꾼이라고 호되게 모욕을 주었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그런 일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다. 김삿갓은 시몬사에서 일요일이나 더 묵다가 동지가 가까워서야 읍내로 들어왔다. 그 무렵 강계의 추위는 살을 내있는 듯 맹렬하였다. 눈은 오는 대로 쌓이고 모진 바람은 날이 갈수록 기승스러워
이제는 속옷을 입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밖에 나다닐 엄두도 못 낼 지경이었다. 그러기에 김삿갓은 싸구려 객주집을 숙소로 정하고 날마다 방구석에 혼자 들어앉아 술을 마셔가며 책이나 읽고 있었다. 그 모양으로 날마다 침울하게 지내자니 멀리 떨어져 있는 따뜻한 남쪽 나라가 그리워올 뿐이었다. 대동강도 우수경칩이 지나야 풀린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북적인 동류강 추위는 언제쯤이나 풀릴까? 추위에 시달리며 당시를 읽다 보니 우물웅이 다음과 같은 시가 새삼스레 가슴에 와닿았다. 오랫동안 객지로만 떠돌다 보니 추운 밤엔 고향 꿈을 자주 꾸게 되네. 고향 소식은 한 장도 받아보지 못하고 나뭇잎만 바람의 무심히 날리노라. 김삿갓도 평소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고향 생각이 추운 밤에는 새삼스레 간절하게 떠올랐던 것이다. 내일이면 새해가 된다는 몹시 추운 수달 금음날 석양 무렵이었다. 김삿갓은 이날도 떼곡이 꾀재재 흐르는 이불떼기를 등에 뒤집어 쓰고 앉아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 사기는 몇 번을 읽어도 흥미가 진진한 책이기 때문이었다. 독서에 한창 열중해 있는데 누군가가 대문 밖에서 혹시 이 댁에 유숙하는 손님 중에 김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고 묻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그러나 김삿갓은 자기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이름을 잘못 들은 줄 알고 여전히 책만 읽고 있었다. 그러자 객주집 아주머니가 손님과 뭐라고 한동안 도란거리더니 글쎄요, 우리 집에는 손님이라고는 한 사람밖에 없지만 나는 그 양반의 이름을 모른다오. 어디 한번 물어보기나 합시다. 그리고 방문 밖에 다가와서 웬 여인네가 김삿갓이라는 양반을 찾아왔는데 혹시 손님을 찾아온 것은 아닐까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앞마당에는 두툼한 솜 두마기를 입은 젊은 아낙네가 하나 서 있었다. 머리에는 명조 수건을 내려쓰고 있어서 얼굴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여인은 김삿갓을 대번에 알아보았는지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활짝 풀어내리더니 공손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리며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닌가. 저는 감개거울의 기생 추월이라고 하옵니다. 혹시 선생께서는 지금부터 20여일 전에 인풍루에서 쇠뇌에게 희롱의 편지를 주셨던 김삿갓 선생이 아니시오는지요? 김삿갓은 그제야 추월을 알아보고 내심 크게 기뻤다. 이제 알고 보니 자네는 노래도 잘하고 글도 잘한다는 추월인 모양일세 그려. 나는 희롱의 편지를 보냈다가 자네한테 글 도둑놈이라는 낙인을 찍힌 김삿갓임이 틀림없네. 그런데 자네가 나를 찾아왔으니 이게 웬일인가?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왔는가? 얼른 듣기에는 시비를 거는 말같이 들렸지만은 실상인즉 너무도 반가워 되는 대로 씹으려 된 것이었다. 추월은 김삿갓이 틀림없음을 알고 나자 너무도 감격스러운 듯 잠시 아무 말도 못한 채 얼굴만 마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애원하듯 조그맣게 말했다. 쇠뇌는 선생에게 용서를 빌어 할 일이 있사오니 방 안에 잠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어서 들어오게. 자네 같은 미인이라면 얼마든지 내 환영이네. 김삿갓은 추월을 부랴부랴 방 안에 들어오게 하였다. 추월은 방 안에 들어오더니 옷내를 바로잡고 나서 쇠뇌는 선생님을 몰라뵙고 방자스럽게도 모욕적인 답장을 올린 일이 한없이 부끄럽사옵니다. 늦게나마 용서를 빌고자 큰 절을 흘리겠사오니 너그럽게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김삿갓에게 큰 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저기 당황하는 빛을 보였다. 이 사람아, 자네 같은 미인을 다시 만나게 된 것만 해도 기쁜 일인데 용서가 무슨 용서란 말인가? 자네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가? 그러자 추월은 무릎을 단정하게 꿇고 앉아 다음과 같은 사연을 차분한 어조로 들려주는 것이었다. 추월은 인풍루에서 김삿갓의 류자 편지를 받아보는 순간
김립이라는 불량배가 소세양과 황진이의 고사로서 자기를 유혹하려는 줄 알고 몹시 불쾌했다. 그리하여 무리 표절이라는 말로 김삿갓을 호되게 꾸짖어 주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에 시몬사에 들렀다가 부모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김삿갓이라는 사람은 온수순처럼 전국 각지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명한 방랑 시인이라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김삿갓은 그 옛날 금강산에서 대선사인 공무스님과 시집기 내기를 한 일이 있었는데 공무스님 같은 분도 김삿갓에게는 꼼짝을 못했다는 것이 아닌가. 추월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자 천하의 대시인을 불량배로 잘못 알고 모욕을 주었던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날부터는 자신의 경망스러웠던 행실을 사과하기 위해 강계 읍내에 있는 객조집이란 객조집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며 김삿갓을 찾다가 오늘에야 간신히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오도록 감격스러웠다. 이 사람아, 내가 자네한테 소세양의 류자 편지를 표절해 보낸 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자네는 류자 편지가 표절임을 대뜸에 알아보았으니 자네의 풍부한 학식에는 정말 놀랐네. 추월은 그제야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며 말했다. 황진이와 같은 유자 답장을 저에게도 꼭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써올리겠사옵니다. 황진이가 소세양에게 보낸 것과 똑같은 편지를 보내줄 용의가 있다니 이런 고마운 일이 없네 그리요. 그와 같은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에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로 무르익어 오고 있었다. 추월은 김삿갓의 옷주제를 그윽히 바라보다가 문득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여쭈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삿갓 선생을 오늘부터는 저희 집에 모시고 싶사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김삿갓은 언제든지 기아에 시달려오는 신세인지라 추월의 뜻밖의 호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이 사람아, 나는 돈이 없는 놈일세. 돈도 없는 나를 어쩌자고 자네 집에 데려가겠다고 하는가. 추월은 노여운 듯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돈에 눈이 어두워 선생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을 어찌 돈으로 말씀하시옵니까? 저는 다만 공무스님조차 당해내지 못했다는 선생의 해박하신 지식에 한 걸음이라도 접근해보고 싶어 선생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을 따름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저의 간절한 염원을 기꺼이 들어주시옵소서. 김삿갓으로서는 고맙게 짝없는 말이었다. 동가식 서가숙하는 나로서는 자네가 집에 데려다 주기만 한다면 어찌 마다고 하겠는가. 그야말로 불감청이 연정 고소원일세. 이리하여 김삿갓은 숙소를 즉시 추월의 집으로 옮겨가기로 하였다. 추월의 집은 인통루가 멀리 바라다 보이는 산끝에 있었다. 비록 초가집이기는 할망정 몸체와 아래체가 규모있게 짜여있는 아담한 집이었다. 게다가 특별히 눈을 끄는 것은 앞마당 한복판에 100년도 더 되었을 싶은 오엽성 한 그루가 있어서 백설이 만근곤한 한겨울에 독야청청한 그 기상이었다. 마당에 소나무가 있는 걸 보니 자네는 소나무를 무척 좋아하는 모양일세 그려. 저는 이 소나무 한 그루를 보고 이 집을 엄청나게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 말을 주고받으며 방 안으로 들어오니 바람벽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한턱 걸려 있었다. 인간세의 부귀영화 탐내지 말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논의러 보세. 정든님 모시고 호젓한 오두막에서 갈바람 밝은 달과 함께 늙어나지고. 김삿갓은 이 시를 읽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시는 조훈이라는 기생이 남지정에게 보낸 시가 아니었던가? 그러하옵니다. 저는 이 시를 유난히 좋아하여 하루에도 몇 차례씩 외워보며 혼자 즐거워하옵니다.
이런 시를 좋아하는 걸 보니 자네도 산수를 어지간히 좋아하는군 그래. 이윽고 세수를 하고 아랫목에 주저앉으니 추월은 새 옷 한 벌을 무릎 앞에 정중하게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녁을 드시기 전에 옷을 갈아입으시옵소서. 옷이 몸에 맞으실지 모르겠사옵니다. 김 작가는 옷을 보고 저기 놀랐다. 아니 자네 집에 이런 옷이 있을 턱이 없는데 이게 왜 남자 옷인가? 혹시나 정부가 입던 옷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 김 작가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느껴졌다. 추월은 그런 눈치를 재빠르게 알아채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나무랐다. 저는 집에 옷을 준비해둘 만큼 다정한 남자는 없사옵니다. 그럼 이 옷은 웬 옷인가? 보무 스님으로부터 선생 말씀을 듣고 나서 혹시 선생께서 저희 집에 오시게 되면 드리고 싶어 일부러 지어둔 옷이옵니다. 김 작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가슴이 뭉클해올 지경이었다. 아니 그럼 이 옷은 나를 위해 일부러 지은 옷이란 말인가? 추월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인폭로에서 선생을 순간적으로 만나뵈었을 때 옷이 너무도 남루해 보였기 때문에. 추월은 거기까지 말하고 아미를 약간 찌푸려 보이며 눈 침착으로 치워놓았기 때문에 몸에 안 맞으실까 두렵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옷을 입어보니 화장과 길이가 놀라울 정도로 잘 들어맞는다. 게다가 숨을 두툼하게 두어서 전신이 금시로 훈훈해오는 것만 같지 않은가. 이 사람아, 이 옷은 마름질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은 옷처럼 꼭 맞네 그려. 그렇고 보니 자네는 눈썰미가 대단한 사람인걸. 옷이 잘 들어맞아 무척 기쁩니다. 이제는 술을 한 잔 드시면서 강계 명물인 두부장찌개와 싸장찌개 맛을 한번 보아주시옵소서. 저녁상은 결코 요란스럽지는 않았다. 술은 강계 특산인 인삼지였고 반찬은 더덕 구운 것과 강계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두부장찌개와 싸장찌개 같은 독특한 음식들 뿐이었다. 술을 한 잔 마시고 엄파를 두부장에 푹 찍어 먹어보니 독특한 향치가 입 안에 가득 풍겨온다. 이거 참 향기가 기가 막히는군. 이런 향기는 처음 맛보는 향기인데 도대체 두부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두부장은 날두부를 배보자기에 싸서 된장 속에 오래 파묻어두면 두부 맛이 된장 맛과 혼합이 되어 독특한 맛을 내면서 기름덩어리처럼 흐물흐물해지는데 그것을 두부장이라 부르옵니다. 향기가 천하일미인걸. 싸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드는가? 싸장은 기장쌀로 밥을 지어 두부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또 다른 향치가 나옵니다. 두부장찌개와 싸장찌개가 천하일품인데다가 자네 같은 비인까지 곁들여 앉았으니 이제야말로 감기왔던 실감이 절실하게 나는걸. 김 작가는 기분이 너무도 좋아 통쾌하게 웃었다. 옷을 새로 갈아입고 만나는 음식을 안주 삼아 인삼주를 몇 잔 마시고 나니 김 작가는 거나하게 취해와서 마치 자기 집에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다. 여보게 추월이 나를 오늘 밤처럼 호사를 해보기는 난생 처음이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자네 같은 미인을 만나 호강을 하고 있는지 정말 꿈만 같네 그려. 추월은 술을 공손히 따라주며 가냘픈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않아도 법무스님을 통해 선생은 무진 고생을 해오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섣달 금음날이오니 모든 시름을 깨끗이 떨쳐버리고 술을 마음껏 드시옵소서. 참 그러고 보니 오늘은 섣달 금음날 밤이렸다. 섣달 금음날 밤에는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풍습이 있지 않은가? 강계에도 그런 풍속은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술이나 마셔가며 우리 시 타령이나 한번 해보세 그려. 그리고 김 작가는 술을 마시고 나서 빈잔을 추월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오들이 제야라니 나의 고향 선배인 신웅조라는 사람이 지은 제야라는 시를 한번 읊어보겠네. 술 많이 마신다고 어줍게 생각 말게
내일 아침이면 내 나이 70살일세. 좋은 청춘 꿈결같이 헛되이 보내고 지금은 부질없는 백발만 남았다네. 김 작가는 술이 거나에 오자 고향 생각이 불현듯 간절하여 고향 선대희 씨를 무심중에 읊어본 것이었다. 추월은 가냘픈 애수를 지으며 말했다. 선생은 70이 되시려면 아직도 멀었사옵니다. 오늘이 금음날 밤이라서 고향이 그리워 그런 시를 읊으신 것은 아니옵니까? 그리고 선반 위에서 검은 거를 끌어내려 잠시 줄을 고르고 나더니 매우 외람되오나 제가 자작시 한 수를 검은 거에 실어 선생의 시름을 달래드리겠사옵니다. 하고 즉석에서 검은 거를 타며 다음과 같은 시를 한 수 읊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 해가 저무는 밤 나그네 잠 못 들고 형님 생각 아우 생각 심사가 처량하오. 등잔불 가물가물 시름 참기 어려워 검은 곳 껴안고 가는 해를 보내노라. 추월은 검은 거 솜씨도 대단했지만 시를 그렇게까지 잘 지을 줄은 몰랐다. 감기벽촌에 자네 같은 시인이 있을 줄은 몰랐는걸. 자네 실력은 헌한 서른이가 무색할 지경일세 그려. 과찬의 말씀이시옵니다. 실은 외람되게도 제가 시를 먼저 읊은 것은 선생께서 손수 지으신 시를 듣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디 한 수 들려주시옵소서. 시를 읊게 하려는 수법이 교묘하기 이를 데 없었다. 김 작가는 시흥이 도도하여 술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키고 추월에게 물었다. 자네가 나의 시름을 제야라는 시로 달래주었으니 이제 나름 그 운자대로 화답을 해달란 말인가? 추월은 머리를 설레설레 내려오며 대답했다. 아니옵니다. 어찌 제가 감히 선생에게 방자스럽게 화답을 해주십사 할 수 있으오리까? 그러면 나더러는 어떤 시를 지으란 말인가? 추월은 잠시 침묵에 잠겨 있다가 고개를 문득 힘차게 들며 말했다. 부모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선생은 삼천리 방방곡곡에 발자취를 남기시지 않으신 것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한평생을 죽장방해로 살아오셨다니 그동안의 인생에 대해 남달리 느끼신 점이 많으셨으리라고 짐작되옵니다. 그런 일들을 시로 읊어주시면 저에게는 많은 공부가 되겠사옵니다. 추월의 주문은 이만저만 까다롭지 않았다. 자네는 술 몇 잔 먹여놓고 시를 통해 나를 빨가숭이로 만들어 놓을 모양인가 우려? 저는 선생의 인생관 같은 것을 꼭 좀 알고 싶사옵니다. 이 사람아, 자네 주문대로 시를 짓자면 인생관만 아니라 나의 우주관도 송두리째 털어놔야 할 게 아닌가? 그러자 추월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가르침을 받을 만한 선생님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외람된 부탁이오나 작가 선생께서는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시옵소서. 김 작가는 스승이라는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 나더러 해인이 되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네. 그러나 나 같은 걸객이 누구의 스승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김 작가는 농담 삼아 자기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말했다. 이러나 저러나 이왕 말이 났으니 자네 소원대로 시를 한 수 지어보기로 하겠네. 하늘과 땅은 만물의 객주짓과 같다는 뜻에서 천지자 만물 지역이여라는 제목으로 장시를 한 편 지어보기로 하세. 천지자 만물 지역이여. 제목만 보아도 참으로 웅장하고도 뜻깊은 제목이시옵니다. 그리고 추월은 부랴부랴 붓과 종이를 김 작가 앞에 갖다 놓았다. 김 작가는 붓을 들기 무섭게 제1연을 거침없이 다음과 같이 후려갈겼다. 천지는 조물주가 만든 객두짓과 같은 것, 말을 달리며 틈새로 엿보는 것 같도다. 낮과 밤이 두 개의 세계로 서로 엇갈려 눈 깜짝할 사이에 오고 가고 하노나 추월은 숨도 쉬지 않고 옆에 지켜 앉아 있었다.
김삿갓의 시는 첫 구절부터가 내용이 웅장하고도 거창했기 때문이었다. 별로 깊이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건만 그의 붓끝에서는 마치 강물이 도덕에 흘러내리듯 웅장한 시가 연성 흘러나왔다. 돌아보면 우주는 억천만 년 내려오는 것, 뜻있는 선비들이 간밤에 자고 간 곳일세. 만물은 끝이 있어도 천지는 끝이 없나니 100년쯤 살고 가는 나의 객주집이다. 몽소는 부질없는 말을 많이 늘어놓았고 석가도 번잡한 거리에서 많이 떠들었건만 구구하게 살아온 그대의 100년 세월도 연꽃잎에 고인 한 잔 술처럼 허망하도다. 봄 동산에 잠시 피는 복사꽃, 오약꽃은 하늘 땅이 내뿜는 숨결과 같은 것. 광음이 화살처럼 오가는 이 마당에서 죽고 사는 일이 어지럽기만 하구나. 인간은 한 번 살고 가도 만상은 복잡하여 변화의 면에서 보면 크고 작음이 없나니 산천과 초목은 끊임없이 바뀌어가고 제왕과 호골도 흥망이 항상 번복되도다. 김삿갓은 여기까지 단숨에 써가기고 잠시 붓을 멈추어 추호를 바라보았다. 어때? 자네도 이 시에 공감되는 점이 있는가? 추월은 깊은 꿈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조그맣게 속삭였다. 공감 정도는 아니었고 저는 이 시에서 인생의 참된 모습을 새삼 깨달은 듯 하옵니다. 백낙천의 시에 죽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나니 세상은 하루살이와 같도다 라는 말이 있기는 하오나 선생의 이 시를 읽어보면 인생이 너무도 왜소한 것 같사옵니다. 인생이란 본디 그런 것이 아닌가? 선생의 시에는 영겁과 순간, 죽음과 삶, 흥망과 성세가 모두 달려있어서 마치 우주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옵니다. 이왕 붓을 드셨으니 끝까지 써주시옵소서. 자네가 소원이라면 더 써보기로 할까? 그리고 김삿갓은 일단 놓았던 붓을 다시 집어들었다. 이제부터 쓰려는 시도 천지자 만물 지여겨의 계속이니까 그런 줄 알고 보아주게. 그리고 김삿갓은 다음과 같은 시를 다시 쓰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큰 집을 한 채 지었으니 지팡이와 천왕씨 남녀가 주인이로다. 헌재는 털을 닦고 뜰과 거리를 넓혔고 와제는 돌을 놓아 주춧돌을 높였도다. 길 가던 노인들이 한 푼 두 푼 보태준 빚은 명월과 청풍으로 모두가 파버렸건만 노파가 날마다 쓸고 닦고 하던 극락은 뽕나무밭이 3번이나 바다로 변했네. 우산의 해저무로 길 쏘는 제나라의 자고 바람 부는 가을날 초나라를 지나간다. 저 멀리 선경에서 새벽닭 소리 들려오니 다함없는 나그네 길엔 나와 네가 없도다. 김삿갓은 여기까지 써가기고 붓을 던지며 추호를 바라보았다. 이 시는 나의 우주관을 솔직히 고백한 시일세. 이 시에 대해 자네 소감이 어떤가? 추월은 벅찬 감격에 사로잡힌 채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주의 복잡하다는 현상을 이처럼 간결하고 섬세하게 그려주신 글이 거듭 놀랍기만 하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참된 스승을 만나 배운 듯한 기쁨이 옵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나를 언제까지나 스승이라고만 불러줄 생각인가? 이왕이면 듣기 좋게 청도님이라고 불러줄 수는 없겠는가? 안 그래? 김삿갓은 생각이 달라 농담 비듯이 노골적으로 실토를 해버렸다. 추월은 그런 눈치를 재빠르게 알아채고 얼굴만 붉힐 뿐 대답을 못한다.
마침 그때 새벽닭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다. 김삿갓은 새벽닭 소리를 듣자 추월의 손뼉을 슬며시 잡아당기며 익살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나는 조금 전에 멀리서 새벽닭 소리 들려오니 다함없는 나그네 길에 너와 나의 구별이 있을 소냐 하고 읊은 일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막 새벽닭이 울고 있으니 이제는 자네와 나도 두 몸이 한 몸으로 구별 없는 몸이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추월은 진작부터 결심한 바가 있는지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조그맣게 대답했다. 운파 원래 달이 구름을 뚫고 찾아온다는 뜻이 싸우니 기쁜 마음으로 모시겠사옵니다. 만고의 신 백낙천은 당현정과 절대가인 양귀비와의 사랑을 노래한 장안가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봄밤은 짧아 해가 높아야 일어나니 천자는 그때부터 조회를 못해도다. 날마다 잔치로 한가한 틈이 없나니 봄에는 봄놀이여 밤에는 밤놀이일세. 당현정과 양귀비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런 말도 나왔을 것인가. 하늘에 가서는 비익조가 되고 지고 땅에 있을 때는 열리지가 되고 지고 하늘과 땅은 비록 닿을 때가 있어도 우리들의 사랑은 닿을 길이 없으리. 알기 쉬운 말로 말하면 두 사람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소리였다. 남녀 간의 사랑이란 한번 깊이 빠져버리면 그렇게도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것인지 모른다. 이날 밤 김삿갓은 추월에게 그와 같이 정신 빠진 말을 직접 들려준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해 받들어 모시는 추월에게 얼이 빠져버린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기에 밤마다 춘정을 무르녹도록 나누다가 어느 날 밤에는 추월을 예찬해 주려고 다음과 같은 예시를 읊어준 일이 있었다. 옛날부터 가을은 쓸쓸하다 하지만 나는 가을을 봄보다도 좋아하노라. 맑은 하늘에 학이 구름을 뚫고 날아와 나의 시정은 하늘에 솟는 것만 같구나. 추월이라는 이름의 추자를 따가지고 추월을 창공에서 날아오는 학에게 비유하여 그녀를 한껏 예찬해 주었다. 사태가 그 지경에 이르고 보니 추월도 한마디 없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오래 사모하다 우연히 만나뵈니 모두가 꿈이 아닌가 싶사옵니다. 지금은 이렇게 즐기고 있어도 언제 또 혼자 될까 두렵습니다. 김삿갓이라는 사나이는 구름처럼 바람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영원한 방랑객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지라 추월은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즐거움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다. 사랑이란 그래서 영원히 애달픈 것이라고 불러오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밤 김삿갓은 추월과 이런저런 얘기 나눠가다가 문득 이렇게 물어본 말이 있었다. 자네 변대성이라는 친구 잘 알고 있지? 그 친구는 전에 뭘 해먹던 친구인가? 추월은 변대성이라는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마, 선생은 그런 엉터리 인간을 어떻게 아세요? 변대성이가 엉터리라니. 변대성은 자네 형부가 아닌가? 추월은 형부라는 소리에 더욱 놀라며 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남자니까 촌수를 따지자면 형부임에는 틀림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철면피는 사람으로 보지도 않사옵니다. 도대체 선생은 변대성 같은 철면피를 어떻게 하시옵니까? 추월은 형부임에는 틀림없는 변대성을 공공연하게 철면피라고 매도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만호제라는 서당에서 변대성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훈장치고는 너무도 무식하다는 말을 대강 들려주고 나서 끝으로 이렇게 물어보았다.
내가 보기에도 그 친구는 형편없는 인간이던데. 그런데 자네 언니는 어쩌다가 그런 엉터리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 추월은 기가 막히는 듯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누가 아니랍니까? 제 입으로 이런 말씀 올리기는 거북하지만 저희 언니는 비록 기생이기는 했을망정 몸을 무척 깨끗하게 하며 살아왔답니다. 그런데 언니한테 돈이 많은 것을 알고 어느 날 밤에 변대서에는 작자가 담장을 넘어와 고은이 자고 있던 언니를 겁탈했지 뭡니까? 저런, 그렇다고 한 번쯤 겁탈을 당했다고 마음에도 없는 사내와 결혼까지 할 건 없지 않은가? 언니도 처음에는 미친 개한테 물린 셈 쳤지. 결혼 같은 것은 생각조차 안 했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보니 배가 점점 불러오지 뭡니까? 몸을 빼앗긴 것은 단 한 번뿐이었지만은 그날 밤에 아기가 된 것이죠. 사태가 그렇게 되니까 언니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답니다. 배 안에 들어있는 아기를 위해 이제는 좋든 싫든 간에 변대성이라는 사내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피치 못할 운명이었던가 보구먼. 운명이나 마나 저 같으면 차라리 죽어버려요. 그런 철면 피 같은 사내와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비록 배 안에 들어있는 아기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은 무엇 때문에 귀중한 일생을 그런 놈에게 바치겠느냐 말씀입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차이겠지. 저는 죽으면 죽었지 그런 철면피하고는 죽어도 결혼 안 하겠어요. 비록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지간이건만 언니와 동생의 인생과는 그렇게도 달랐던 것이다. 하루를 살다 죽어도 마음에 드는 사내가 아니면 몸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추월을 낭만파 여인이라고 한다면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를 위해서는 일생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여인은 현실파 여인이라고나 할까.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이건만 기질이 하늘과 땅처럼 다른 그들이었다. 김삿갓은 어느 편이 나쁘고 어느 편이 좋다고 단정할 생각은 없었다. 인생이란 그처럼 복잡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인으로서는 현실파 여인보다는 낭만파 여인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김삿갓은 그날부터 추월의 안내를 받아가며 강계 부근에 있는 명승고족들을 모조리 구경 가기로 했다. 그리하여 읍내에 있는 관덕정을 비롯해 영파정, 진변루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압록강변에 있는 수강정과 태수정도 모두 구경했다. 남산골에는 고려 때 군인들이 강계고구를 수해오던 육삼정이라는 수루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수레에 걸려있는 다음과 같은 무사히 시는 특별히 인상적이었다. 밤마다 수루 지키는 마음 누가 알리오. 서울에 비치는 별빛이 요사하구나. 허리에 차고 있는 칼 무시로 매만지노니 칼집에 들어있는 충성 변할 줄이 있으랴. 국경을 지키며 멀리 서울까지 걱정하는 무사들의 결혼한 충성이 가슴을 새삼 찌르는 느낌이었다. 그 모양으로 추월과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봄은 만인이 고대하는 계절이다. 더구나 강계처럼 겨울이 길고 추위가 혹독한 북방 사람들은 봄을 누구보다도 고대하지 않는가. 그러나 추월은 즐거워야 할 봄이 오자 마음은 오히려 불안스럽기만 하였다. 마치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한 마리의 새가 언제 훌쩍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것처럼 김삿갓이 언제 자기 곁에서 떠나갈지 모르겠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밤에는 김삿갓과 운우의 정을 즐겁게 나누다가 문득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슬픔이 북받쳐올라 사나이의 어깨를 움켜잡으며 이렇게 속삭였다. 저는 선생께 소원이 하나 있사옵니다. 이 사람아, 잠자리를 같이 하다 말고 벼랑간 소원이 무슨 소원이란 말인가? 선생하고 저와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비익조가 될 수는 없겠사옵니까? 실로 애절하기 짝이 없는 소리였다. 헤어지고 싶지 않아 하는 추월의 심정을 김삿갓도 모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의 하나다. 자연의 섭리를
어떻게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에 김삿갓은 두루뭉술이로 이렇게 대답해버렸다. 인간의 생사봉별은 사연의 섭리대로 운행되는 것이네. 그것을 어찌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추월은 그래도 이별이 두렵기만 한지 다시 말했다. 옛 글에 이인 동심이면 길이 단금이요 동심치여는 기취 열한이라는 말이 있지 않사옵니까? 바라건대 빈말이라도 좋으니 헤어지지 말자는 말씀을 한마디만 들려주시옵소서. 추월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헤어지지 않겠다는 맹세를 꼭 받아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삿갓은 이치에 어긋나는 행세는 할 수 없기에 얼른 이렇게 둘러대었다. 이 사람아, 말로 맹세한다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줄 아는가? 옛글에 악명재음하면 기자 화지한다는 말이 있네. 어미학이 그늘에서 울면 멀리 떨어져 있던 새끼 학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두가 어미한테로 달려온다는 뜻이지.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다 하기로 마음만 통하면 언제든지 즐거울 게 아닌가. 천명을 깨닫고 거기에 안주하면 봉별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닐 걸세. 추월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마음이 척이 놓이는 듯 다시 품에 안기며 말했다. 귀하신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겨두겠사옵니다. 옛글에 보면 백세지후 귀간기고라는 말이 있다. 남의 아내된 여인은 죽은 지 100년 후에라도 남편과 하나의 무덤 속에 묻히고 싶어 한다는 소리다. 추월은 노류장화의 몸인지라 차마 그런 소망까지는 말하지 못했지만 김삿갓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 소망이 그렇게도 간절했던 것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남성을 처음 만났기 때문이었다. 물론 김삿갓 자신도 추월을 진심으로 좋아했었다. 그러나 추월을 좋아한다고 해서 사랑의 노예는 되고 싶지 않았다. 구름처럼 바람처럼 자유분방하게 떠돌아다니던 그 습성만은 누구를 위해서도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봄이 한창 무르익어 마을마다 복사꽃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어느 이른 아침 일이었다. 김삿갓은 자다 말고 벌쩍 일어났더니 몹시 우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거 참 꿈이 몹시 고약한걸. 여보게, 나 오늘 홍성에 좀 가봐야겠네. 추월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해왔다. 자다 일어나 벼랑간 홍성으로 떠나겠다니 그게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린가. 홍성이란 어느 지방에 있는 곳이옵니까? 홍성은 충청도 땅이지. 여기서는 아무리 줄 잡아도 천리가 넘을 걸세. 추월은 천리가 넘는다는 소리에 까불할 듯이 놀란다. 그렇게도 먼 곳에 갑작스럽게 무슨 일로 가신다는 것입니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이유는 알고 작별하고 싶었던 것이다. 홍성에는 내 외가가 있네. 어머니가 지금 친정에 가 계시거든. 집을 떠나신 지 여러 10년이 되셨다면서 어머니께서 지금 홍성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아시옵니까? 김삿갓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실상인즉 조금 전에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 외가에 계신 어머니가 하얀 소복 차림으로 꿈에 나타나시더니 병연아, 나는 곧 죽게 되겠다. 죽기 전에 너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올 수 없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야. 눈물까지 흘리며 그렇게 애원하시던 어머니의 음성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거든. 나는 평소에는 꿈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오다가 어젯밤에는 그런 꿈을 꾸었으니 안 가볼 수가 없지 않은가. 김삿갓의 결심은 확고부동해 보였다. 추월은 붙잡을 가망이 없음을 깨닫자 눈물이 북받쳤다. 언젠가는 이별의 날이 있을 것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그날이 이렇게도 빨리 닥쳐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아무리 바쁘셔도 조반은 잡숫고 떠나셔야 할 것이 아니옵니까? 추월은 부엌에 내려와 아침밥을 짓는 동안에도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었다. 김삿갓은 조반을 먹는 둥 마는 둥 집을 나서며 말했다.
꿈이 하도 수상해 급작스럽게 떠나게 되었으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말게. 나는 어머니에게 너무도 불효가 심한 놈이야. 돌아가시기 전에 꼭 용서를 빌고 싶어 그러는 걸세. 말씀 잘 알아들었사옵니다. 저는 따라가지는 못할 망정 동로강 나루토까지만이라도 전성을 나가겠사옵니다. 추월은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김삿갓을 따라 나섰다. 먼 길 떠나는 사람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기는 했으나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돌이켜보면 존경하는 남성과 참된 사랑을 나눈 것이 몇 달이나 되었던 것인가. 넉 달도 채 못 되는 짧은 기간이긴 했으나 추월은 일생을 통해 그와 같은 행복이 다시는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이윽고 나루토에 도착하자 김삿갓은 배를 기다리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자네한테는 오랫동안 신세가 너무도 많았네. 우리가 다시 만나기는 어렵겠지만 자네 이름이 추월인지라 달을 볼 때면 언제든지 자네를 생각하게 될 걸세. 추월은 대답을 못하고 가슴속으로 흐느껴 울기만 하였다. 나룻배를 기다리며 두 사람은 마치 벙어리처럼 모래밭에서 서성거리기만 했다. 가슴에 사무쳐 오르는 이별의 소름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 숫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무심코 머리를 들어보니 여기저기 만발해 있는 복사꽃들이 대뜸 시야에 들어왔다. 복사꽃은 먼 산에도 피어있고 마을에도 집집마다 피어있어 마치 강계곡을 전체가 도원경과 같은 느낌이었다. 이렇게도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들은 어째서 헤어져야만 하는 것일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져오는 이별이었다. 나룻배가 기슭에 도착하였다. 김삿갓이 배에 오르자 추월은 허리를 정진히 굽혀 보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머나먼 길에 부디 몸조심하시옵소서.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다음과 같은 시를 한 수 구슬프게 읊었다. 동로강 긴 뚝에 풀내음 향긋한데 정은 있고 말없어 무정한 것 같구나. 정든님 머나먼 만리 밖에 보내자니 언제 또 만나 뵐까 그리움 한이 없네. 대장부의 간장을 녹여내는 애절하고도 그윽한 시였다. 김삿갓은 추월의 시가 찡하고 가슴에 울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나룻배 위에서 마주 건너다 보며 소리를 크게 내어 이렇게 화답하였다. 봄바람에 꽃향기 온 산에 가득한데 님 보내는 그대의 정은 한이었구나. 네, 이제 배 위에서 그대에게 묻노니 너와 나의 슬픔은 과연 누가 더 알고. 추월은 추월대로 슬펐지만 김삿갓도 추월 못지않게 가슴이 아팠던 것이다. 김삿갓은 화답을 하고 나서 추월을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서며 뱃사공에게 길을 대충하였다. 여보소 사공양반, 길이 바쁘니 빨리 강을 건너갑시다. 뱃사공은 무슨 낌새를 알아챘는지 노를 저어나가며 농담을 건넸다. 정도님을 뒤에 두고 먼 길을 떠나시는가 보군요. 김삿갓은 아무 대답을 안 하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무심한 뱃사공은 노를 저어나가며 뱃노래를 구성지게 부른다. 앞강에 뜬 배는 님 실려가는데 뒷강에 뜬 배는 님 싣고 오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뱃사공의 노래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보내는 사람은 시시각각으로 멀어져가는 나룻배만 바라보고 있었고 가는 사람은 허공에 떠도는 구름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덧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가는 사람은 강계에 머물러 있었고 보내는 사람은 홍성으로 마냥 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다.